안정적인 상승세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3.25%로 넉 달째 동결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동결이라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애플 호주에서 삼성의 승소입니다.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D램 값이 다시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론스타 재상고 포기입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IT주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이 호주에서 삼성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D램 가격, 10월 달에는 D램 가격이 횡보하거나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DDR3 1기가를 기준으로 해서 4%. 물론 이제 2기가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학령 의원께서는 글쎄 이 두 가지 악재, IT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크게 호재일 수는 분명히 없고요. 악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IT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TV 이제 내년도에 정말 기대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소위 그 스마트 기기 쪽을 제외한 여타의 제품군요.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고요. LCD 이런 것들인데요. 아직까지 기대를 너무 그쪽의 회복에 큰 기대라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수요 산업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아직 갖고 있지 않죠. 물론 주가는 좀 반등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워낙 빠졌기 때문에 향후 먼 기대감을 갖고 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수요는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 그러면 그 스마트 기기를 하는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일단은 여전히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L전자는 약간 또 중간 정도 성격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L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두 번째 얘기하신 호주에서의 그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 일단은 졌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전자 측과 그 애플은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특허 소송을 맞불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조그만 소송권에 대해서 아직 너무 좋아하거나 나빠하는 것은 일희일비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정말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러면 사야 될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를 제외하고는 일단 낙관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IT주 전반에 걸쳐서 그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꾸준히 좀 올라왔고요. 이 스마트 기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한 1840, 50 정도까지는 제 판단 기준으로 보면 다들 순환하면서 반등하는 거였는데요. 그 이상에 정말 올라간다 그러면 슬슬 주도주가 나올 텐데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맞아야 되는데요. 여타, 기타, IT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성으로 아직 재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직 조심스럽게나마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행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를 했는데요. 결국 실익이 없다 판단하에서 재상고를 포기한 거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외환은행 매각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지 또 인수 가격을 좀 워낙 비싸게 잡혀있기 때문에 재협상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론스타가 재선거 포기한 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좀 글로벌 은행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은행주들도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론스타가 재상고 포기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재산고를 포기하고 빨리 팔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주주 자격이 없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당 행위는 개인들 또 그 관련 그 개인에게 국한시켜버렸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사실상 빨리 재산고를 포기하고 빨리 팔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은행주 랠리는 뭐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랠리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주 랠리는 글로벌 금융주 동조화 랠리입니다. 유럽 사태에 대한 안도 랠리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고, 그것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일, 그러한 그 랠리 흐름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글로벌 금융주끼리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글로벌, 사실 이 론스타 재산고 포기보다는 오늘 은행주 급등한 부분은 글로벌 은행주 급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외 변수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연준 회의록 공개입니다. 지난번 연준에서 거론됐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3차 양자 건화도 거론이 됐었고, 추가 지준부리 금리 인하, 이 부분도 거론이 됐었는데, 추가 지준부리 인하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3차 양자 건화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버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다음 연준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그 다음번 연준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버냉키 의장도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인 카드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글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정치는 꿈을 먹고 사는 또 기대를 가지고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시점이다. 그것이 모통 악재로 쌓였을 때는 별로 작용을 안 하겠지만 지금은 유럽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것이 해소 국면에 들어와 있고 또 어닝 시즌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닝 시즌 랠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그러한 희망적인 재료가 시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기대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상 아주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라 이렇게 봅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근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그만큼 장세 기조가 강하다는 반증이고요. 그만큼 또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호전돼 있다. 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증시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다우 지수가 장중에 장중반에는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해졌지만 장중에 작년 연말 지수대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 주요 증시의 그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면은 전고점을 넘거나 또 그 전고점을 돌파한 그 지수들도 있고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전고점이 1900포인트대인데 아직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이런 상대 가격 측면에서 생각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미국에서 투자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지난주 초반이 저점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분명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로존의 어떤 구제 방안이 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죠. 어저께는 잠시 멈추됐지만요, 슬로바키아가 바로 내일이죠, 14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다니까요. 분명히 다행스럽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유명한 매트 카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에도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참고해야 될까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장기 투자가면서도요, 정말 인내심 있는 투자가라면 좀 좋은 주식에 한해서 장부가 좀 좋고 이렇게 건실한 회사에 한해서는 지금 주식 매수의 최적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장기 투자가면서 지금 기다릴 줄 아는 좀 조바심 안 내는 투자가라면 사라는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조금 위로 올라간다는 희망을 표현한 거죠. 물론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만의 분위기를 분명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이 다들 인식하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크게 문제에서 빠진 건 아니라는 것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환율의 불안이 더 컸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진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 미국 시장 지금 안정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선이 한 1850이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은 또 그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좀 올라간 거. 그래서 이게 저항이다. 빨리 팔고 고가 매도 해보자 분 많지만 저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고요. 오히려 1850 정도 넘고 회복되면 오히려 추격 매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850선 돌파 여부가 어떤 그 장세 전환의 근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주식을 바닥에서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주식을 대부분 이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기다릴 수 있으면은 투자 최적기다. 이런 표현은 글쎄요,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증시 변동성 축소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장중에 또 그 일별로도 변동성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6일째 오르고 있는데 6일 연속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축소됐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시장 흐름 보면은 지금 그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여전히 이어질 거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남부터 한 3, 40분 동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것을 좀 제외한다 그러면요. 분명히 변동성은 줄어들어 있는데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은요, 순환매는 일단은 전 마무리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1850, 물론 그 다음은 1950 정도를 좀 더 가면 좋겠지만은요, 1850의 의미는 이번에 1640에서부터 200포인트거든요. 그것은 결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급락에 따른 반등은 1차적으로 1850이면 좀 마무리했다는 시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돌아가면서 순환했던 것보다는요. 이제 뭔가 외국인이건 투신이건 정말 주인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도 있고 어떤 펀더멘탈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말이 되는, 즉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귀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좀 앞서 나가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 주식 위주로 좀 주식 비중 늘리면 그냥 시장 그렇게 무난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1850 넘어가면은 일단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어닝 모멘텀이 여전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가능성 더 자동차라든가요, 삼성전자, 그리고 정유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의외로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지만, 은행주라든가, 글로벌 금융은행주가 정말 급반등한다 그러면, 워낙 싸게 있어서 여전히 은행주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지만, 은행주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1850선 돌파 여부도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이 정말로 국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을 박스권으로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박스권 상단은 대부분 1850에서 1900 정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이 저항대에 들어왔을 때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박스권 매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아마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가들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의 모멘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박스권 돌파 직전에 분위기는 많이 좋아질 것이고, 이럴 때 사실 강세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강세 마인드가 강하고 박스권 돌파 시점에 다다른다면은 경기 관련주에 대한 반등은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은 비중을 약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변동성이 다시 또 의외로 확대될 때 또는 박스권 되돌림이 있을 때 재매수를 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죠. 그리고
장기 안정성장주라면은 구태여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기 안정성장주라면은 대체로 뭐 대표적으로 뭐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장기 안정성장주라면은 주로 필수 소비재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부각되어 있고 또 독점력이 강한 자기 시장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말합니다. 예, 시장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돌다리 또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 저항대였을 때 줄여야 될 종목들, 그리고 길게 가져가야 될 종목들,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장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